안녕하세요. 사회복지학부 이정화 교수입니다. 네, 저는 여러분들과 한 학기 동안 가족 상담 및 치료라는 과목으로 함께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얼굴을 마주하고 대면을 하기에는 많이 어려운 상황이죠. 여러분 1학기 때도 비대면 수업을 해 보셨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 없이 이번 학기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서 과목 소개를 좀 해볼게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누군가의 가족이 되죠. 누군가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고 혹은 동생이 되고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내 의지와 관계없이 또한 가족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조직이죠. 집단이고 1차적인 집단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가까운 사이로 지내다 보니까 그 소중함이라던가 가족이라는 조직 체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삶을 살아갈 때에 많은 문제들이 가족의 어떤 그 테두리 안에서 봐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과목은 함께 공부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가족에 대한 의미를 한번 다시 찾고 또 우리 가족의 문화 또 다른 조직과는 가족이 어떻게 다른지 기타 등등에 대해서 함께 한 학기 동안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한 학기 동안 함께 공부할 컨텐츠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우리 1주차, 2주차에서는 가족의 의미와 중요성, 또 개인 상담, 집단 상담, 가족 상담, 세 번째는 관계 심리, 순환적 인과관계, 가족 체제, 마지막으로는 가족 발달 단계에 대해서 우리 2주에 걸쳐서 함께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 1주차에서는요, 가족의 의미와 중요성, 그리고 개인 상담과 집단 상담, 또 가족 상담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주차 수업을 한번 시작해 볼게요. 1주차는 과목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기 때문에 조금 가볍게 할 거고요. 이 시간에는 그냥 가족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개념을 한번 정리하는 그런 시간으로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맨 먼저 가족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가족으로부터 가장 큰 영향을 받고 그 영향력을 지닌 채로 성인이 되어서 또 다른 가족을 형성한다라고 나와 있죠.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태어남과 동시에 이미 누군가의 가족입니다. 그런데 그 가족으로부터 가장 큰 영향을 받아요. 희한하게 제가 결혼식을 가봤는데 신부 측 가족들은 정말 다 신부하고 비슷해요. 얼굴형이라던가 체형 같은 경우들. 신부가 키가 크고 마른 편이면 거의 신부의 가족이 대부분 다 키가 크고 마른 편이세요. 또 반대로 뭐 신부 측이 키가 작고 좀 통통하다 그러면은 그렇죠. 물론 뭐 신랑 측도 마찬가지고요. 또 신기한 것은 식성도 닮아요. 여러분들 뭐 고기 같은 육류를 좋아하는 집이 있는가 하면 해산물을 좋아하는 집이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외적으로 보이는 식성이라던가 외모만 담는 것이 아니라 성격도 담는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부모님이 이제 가장 이렇게 엄하신 집, 이제 옛날 부모님은 다 그러긴 했는데 저희 집을 예를 들어도 부모님이 굉장히 엄해서 좀 자녀를 좀 강하게 잡는 그런 집은 자녀들이 다 소심하고 겁이 많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 형제도 그렇거든요. 반면에 좀 부모님께서 민주적이어서 아이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 주시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자신의 의사 표현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잘 적응이 돼 있죠. 이렇게 가족으로부터 강점과 약점을
지닌 채로 우리는 성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가족을 형성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은 누군가의 딸, 뭐 아들 이걸로 그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더 자라서 나이를 먹게 되면은 여러분도 원가족에서 분리가 되어서 또 다른 가족을 형성하고 또 그 안에서 누군가의 엄마, 아빠가 되는 거죠. 오늘날의 가족의 형태는 다양해졌습니다. 이게 이제 자연스러운 사회적 체계인데요. 제가 어릴 때는 가족의 형태를 확대 가족, 핵 가족 이걸 두 가지로만 봤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다문화 가족, 조성 가족, 뭐 1인 가족, 노인 가족 이런 다양한 형태들의 내 가족이 생겼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들이 이제는 사회적으로 변화에 따라서 자연스러운 가족 체제가 생겼다는 거죠. 요즘에 뭐 심지어는 가출 청소년끼리 가족을 만들어서 가출팸이라는 말도 있다고 하죠. 이렇게 가족의 형태는 너무너무 다양해졌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그냥 사회 현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들을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면서 네, 그렇게 된다는 거죠. 가족의 영향력은 가족 구성원 간 소외, 이탈, 분리 되더라도 그대로 보존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원가족에서 분리가 돼서 내가 새로운 가족을 꾸며도 우리 부모님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부모님의 딸이고 아들이고 누군가의 동생이고 누군가의 형이고 누나고 오빠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가족의 영향력 그리고 정말 안 보고 사는 거 아닌 이상은 가족끼리 뭐 어려운 문제라던가 이런 걸 서로 의논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저는 저의 친오빠 바로 위에 오빠가 토론토에 계세요. 캐나다에 계시는데 이렇게 지금 캐나다에 가신 지 벌써 한 13년 정도 되셨거든요. 그래도 지금도 연락을 하면서 집안에 대소사 문제들 상의하고 뭐 이런 부분들 또 이제 1년에 한 번 혹은 2년에 한 번씩 이제 이렇게 한국에 오시게 되면 또 얼굴을 보고 이렇게 가족 구성원들이 분리가 되거나 멀리 떨어지면서 원가족에서 이탈이 되더라도 그 영향력은 네, 보존이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족을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는 세 가지 개인의 특성, 또 관계 형태 및 특성, 상호작용 이 세 가지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개인의 특성을 보자면 왜 이런 집 있죠. 가족 구성원 가운데 누군가가 몸이 굉장히 많이 아팠어요. 실제로 제가 아는 분 같은 경우도 이제 동생이 굉장히 많이 아파서 부모님의 관심이 동생에게 쏠려서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그냥 항상 동생을 오냐 오냐 하는 이런 그래서 이 사람은 동생이 아프다 보니까 조금은 관심 밖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동생이 아프기 때문에 투정도 조금 덜 부릴 수밖에 없었고 이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늘 아픈 동생보다 관심을 받기 위해 더 노력하는 네,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었을 것이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부모님이 동생한테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 일은 자기가 스스로 그냥 알아서 해야 되는 어떤 그런 환경에 의해서 성격이 변한다던가 나라도 부모님 속을 썩히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관계 형태 및 특성입니다. 뭐 엄한 부모님 밑에서 크게 되면은 잘못하고 혼날까봐 자신의 생각을 잘 이야기하지 못한다던가 아니면은 어떤 부모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이런 그 문화에서 자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성인이 되어서도 의기소침하고 소심하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격이 자리 잡는 거죠. 반면에 부모님이 너무나 그냥 무조건적으로 허용하는 그런 집안의 분위기였다. 그러면은 아이들이 자유롭게 본인 의사 표시를 할 수 있고
또 어디 가서 기가 죽지 않고 네, 자기가 하고 싶은 말들, 뭐 때로는 우리가 뭐 예의 없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요. 어떤 이런 분위기들. 또 우리가 가장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거. 형제가 보통 많은 집에서 자란 친구들의 거의 성격이 좋죠. 형제끼리 자연스럽게 경쟁을 하면서 그 안에서 타협도 배우게 되고 또 우선순위를 알게 되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반면에 외동 아이 같은 경우는 어찌 되었든 경쟁할 상대가 없다는 거죠. 부모와 자식은 수직적인 관계지 수평적인 관계가 아니거든요. 또래끼리의 어떤 모임을 통해서 타협하는 법을 배우고 양보하는 법을 배우고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부모님의 무조건적인 양보와 희생 속에서 자라나기 때문에 타협을 한다던가 경쟁에 의해서 뭔가 이런 부분들을 습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관계의 형태. 또 이제 뭐 서열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죠. 뭐 예를 들면은 과거에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 장남에게 많은 권한을 줬어요. 또 장남에게 거는 기대가 컸죠. 반면에 또 이제 뭐 형제 많은 집에 맏딸은 살림 미천이다. 이런 부분들. 자, 이와 맞물려서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상호작용입니다. 언어라던가 대화하는 소통하는 그런 부분들 아니면은 부모가 어느 정도 아이들의 의견을 자녀의 의견을 수용해 주는가 그 수용 행태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것들이 가족의 특성을 네, 결정 짓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에는 워낙 자녀의 수가 뭐 하나밖에 없고 진짜 많으면 두 명이고 그나마 없는 집도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과거의 아버님들은 굉장히 무뚝뚝해서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열심히 일해서 돈 버시는 거. 네, 그게 아버님의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세대가 달라졌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이렇게 소통하는 상호작용하는 모습들이 양상들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뭐 아버님이 아들들을 뭐 팬티바람으로 다 밖에다가 세워놓고서 뭐 이렇게 했다 막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요즘에는 그러면 아동학대죠. 그러는 부모님 없죠. 그래서 과거에는 그냥 부모님이 되게 무서운 존재였고 이랬는데 지금에는 오히려 어머니보다 아버님들이 더 딸 바보 아들 바보란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상호작용에 대한 형태가 많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권위가 있어서 되고 안 되고를 구분하는 또 그거를 넘어서 너무나 엄격한 그런 부모의 행태인지 아니면은 무조건적으로 수용해주고 무조건적으로 양보하고 이해해주는 그런 형태인지에 따라서 어떤 가족의 특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가족끼리 외식을 하는데도 메뉴를 정하는데 절대적으로 이제 아버님의 의사가 중요한 네, 가정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가족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특히나 뭐 내리사랑이라고 막내의 의견을 존중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아들의 의견을 존중한다던가 이런 특성들이 다 가정마다 있다는 거죠. 그것들을 무시할 수 없는 게 한국 사회라는 거예요. 이런 거에 있어서 그 가족만의 독특한 문화가 형성이 되고 그 안에서 가족의 특성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족을 이해하려면 그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특성은 물론이고 그들이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또 상호작용의 방법은 어떤지에 대해서 우리는 미리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개인 상담과 집단 상담과 가족 상담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네, 우리가 짚어보지 않을 수 없죠. 우리가 제목에서도 벌써 알 수 있듯이 일단은 우리 개인 상담 그러면 네, 개인 한 사람에 대한 상담이에요. 그쵸? 제목에서 보면 알 수 있죠. 반면에
집단 상담 그러면은 이것은 한 사람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이 우리 때를 지어서 네 하는구나라고 우리가 대충 네 유추할 수 있죠. 개인 상담은 한 명의 내담자와 전문 훈련을 받은 한 명의 상담자와의 조력 관계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상담 단계별 상담자 역할과 개입 방향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나와 있죠. 그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이 개인 한 명을 놓고 상담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쉽게 얘기를 하면은 1대1 과외라고 보시면 조금 이해가 편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 명이서 과외를 하게 되면은 그 친구들을 한 명 한 명의 진도도 봐야 되고 또 특성도 봐야 되고 공부를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의 시간도 봐서 몇 시에 공부할지를 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1대1 과외를 하게 되면은 그 학생 한 명만 보면 되는 거죠. 이 학생하고 시간이 맞으면 네, 약속을 정해서 네, 하면 돼요. 마찬가지의 의미라는 거예요. 집단 상담은 전문적 훈련을 받은 한 명의 상담자가 동시에 8에서 12명 내외의 내담자들과 상담 관계를 맺는 거. 선생님 한 명이 8명에서 12명을 그룹 과외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물론 뭐 전반적인 의견을 조합해서 물론 애초에 과외를 할 때도 전반적으로 실력이 좀 이렇게 비슷한 친구들끼리 모여서 과외를 짜겠지만 어찌 되었든 과외를 하는 과정에서 서로 이렇게 실력 차이가 나게 되더라도 중간중간 피드백을 하면서 실력을 비스무리하게 맞춰가잖아요. 과외 시간을 나 한 명 때문에 아예 바꿀 수는 없는 것처럼 이렇게 개인 상담과 집단 상담은 1대1 개인 과외냐 아니면은 그룹 과외냐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대1로 하게 되면은 선생님이 나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스케줄을 맞춰주시잖아요. 그리고 진도를 빼려는 계획들이 있었지만 내가 미처 그거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면은 잠시 쉬어 가신다던가 그 부분을 반복해 주시죠. 하지만 그룹 과외를 하게 되면은 나 한 명만 붙들고 계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거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의 의견을 조율하고 이렇게 하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단 상담을 할 때는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예를 들면 대학교 1학년 신입생, 가정폭력을 경험한 대학생 뭐 이런 식으로 대부분 같은 문제를 가지고 하지만 그게 아닌 경우도 간혹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집단 상담을 할 때는 유사한 사람끼리 이제 모아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뭐 누구는 중독 문제를 가지고 있고 누구는 학업 스트레스고 누구는 가정 폭력이고 이렇게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하게 되면은 상담하는 시간이 분산될 수도 있고요. 조금 더 논지를 흐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룹 과외를 하는데 수학이면 수학이라는 과목으로 묶어야지 누구는 그 같은 시간에 모였는데 A라는 학생은 수학을 공부하고 B라는 학생은 영어를 공부하고 그러면 선생님이 수학에 대해 설명해 주다가 또 영어 설명해 주고 굉장히 혼동스럽겠죠.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가족 상담은 무엇이냐? 이곳은 개인 상담이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네, 집단 상담이라고 하기도 애매하다는 거예요. 문제 해결력을 높여서 기능적인 가족이 되도록 돕습니다. 개인의 변화를 통해 가족 체제 변화를 도모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때로는 가족 구성원 가운데 한 명의 상담으로 가족 전체가 변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죠. 하지만 어떤 가족은 가족 구성원 전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소통의 방법에 문제가 있다던가 조금 지저분한 얘기긴 한데 제가 TV에서 이런 광고를 본 적이 있어요. 바퀴벌레 약을 놓게 되면은 그 약을 먹은 바퀴벌레가 가서 다른 바퀴벌레에게 이거를 전파시킨대요. 그래서 바퀴벌레를 박멸할 수 있다는 광고를 아마 여러분들도 보신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즉
상담을 받은 가족 구성원 한 명이 그 한 명이 매개가 돼서 그 가족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 어찌 보면 가족 상담은 개인 상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한 명만 변화시키면 되는 거니까. 반면에 가족 전체의 역할 분담에 문제가 있다던가 어떤 소통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던가, 여러분 인행사에서 같이 공부를 해서 아시겠지만 우리 유아들은 부모의 말이라던가 행동들을 답습하면서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은연중에 부모의 말투라던가 행동, 소통 방법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소통에 좀 문제가 있는 집은 자녀도 소통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가족 전체가 소통하는 방법을 조금 재구성한다던가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지만 어찌되었든 결국은 가족 상담도 개인 한 명 한 명이 변화하는 거기 때문에 작은 의미에서는 개인 상담이라고 할 수 있지만 또 그 개인 한 명 한 명이 변화를 하는 것을 통해서 가족 전체가 변화하는 거기 때문에 집단 상담의 요소를 또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방금 설명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풀어서 보도록 할게요. 가족 상담 및 치료는 사람과의 관계를 다루는 분야로 주제와 관련된 모든 가족 구성원이 참석해야 한다. 가족 구성원이 원치 않을 경우 그 사람과 관련된 나의 주제를 다루는 방법과 그 사람과 관련 없는 개인 주제를 다루는 방법이 있다. 혼자서는 관계의 주제를 다루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과 대신에 자신이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한다. 네, 제가 길게 읽었는데 지금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첫 번째 문장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가족 상담과 치료는 사람과의 관계를 다루는 분야로 주제와 관련된 모든 가족 구성원이 참석해야 한다. 예를 들면 맞벌이 가정이에요. 그런데 가사 분담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아이들이 웬만큼 커서 어머니가 직장에 나가시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들이 뭐 자기 방 청소 혹은 자기가 먹은 그릇은 설거지를 하고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은 어머니 혼자 상담 받아가지고는 되지 않는 거죠. 혹은 자녀 혼자 상담 받아가지고는 되지 않는 거죠. 아버님 혼자 상담받아가지고 되지 않아요. 가족 구성원들이 전체 모여서 이제는 지금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동안은 어머니가 전업주부여서 모든 것을 다 해주셨지만 이제는 어머니가 직장을 가지시면서 맞벌이를 하셨기 때문에 어머니가 일과 직장, 가사 일과 직장을 병행하시기 너무 힘듭니다. 이런 상황들을 설명하고 이해시키면서 그럼 가족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머니의 요구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고서 그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주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거죠.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두 번째 문장입니다. 그런데 가족 구성원이 원치 않을 경우는 그 사람과 관련된 나의 주제를 다루는 방법. 어머니께서 지금 원하는 것은 가족들의 가사 분담이에요. 그러면은 참석해주는 가족 구성원, 예를 들면은 아버님은 너무 바쁘셔가지고 또 아버님은 가부장적인 사고를 가져서 참석을 원치 않으세요. 하지만 자녀들은 참석을 했다. 그러면은 그 사람과 관련된, 그 어머니와 관련된 주제 혹은 자녀와 관련된 주제, 그러면 아이들만이라도 자기 반 청소 정도는 혹은 뭐 재활용을 버린다, 분리수거를 한다, 이런 것들은 도와주게 하는 방법, 아니면은 그 사람과 관련 없는 개인 주제, 어머니가 일과 가사 일을 병행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서 체력적인 소모가 굉장히 많고 우울증까지 왔다. 이런 주제들, 가족들에게 원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다루는 것과 가족과는 관계없이 그냥 개인 주제를 다루는 그런 상담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관계에 대한 부분은 혼자서는
다루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론적으로 잘 알아요. 양보해야 되고 예의를 갖춰야 되고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인간관계를 하면은 이론적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말도 상냥하게 해야 되고 부드럽게 해야 되고 우리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 가시면요. 우리가 이제 이용자, 클라이언트를 대할 때에 정말 라포 형성하는 과정에서 우리 원래 본디 무뚝뚝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라포 형성이 돼야지 이용자가 자신의 속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라포 형성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다정다감하고 부드럽고 또 신뢰감이 가야 되는데 말투 자체가 두 번 다시 말을 하고 싶게 만들지 않는 사회복지사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현장에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는 멘트를 하기 시켰는데 이 같은 말이지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것과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건 다른 개념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사회복지사에게 고민을 털어놓고 싶냐는 말씀인 거예요. 이렇게 관계라는 것은 자꾸 부딪혀보고 행동해보고 대화를 해봐야 되는데 혼자 무인도에서 아무리 인간관계에 대해서 아무리 교육을 해도 실질적으로 관계를 해보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들, 부모가 되어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이론적으로 부모 역할을 알 수 있냐는 거죠. 누군가의 제자가 돼보지 않는다던가 누군가의 스승이 돼보지 않았으면 그 역할을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 어르신들이 그 얘기 하시잖아요. 너도 엄마 돼서 너 같은 딸 낳아봐라. 너도 아빠 돼서 막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게 부모 역할을 우리가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모님 속을 썩이는데 부모 입장이 되면 부모 마음을 이해한다고 하죠. 관계라는 것은 인간관계라는 것은 혼자 아무리 책을 보고 이론적으로 안다고 해서 익혀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아무래도 형제 많은 집 아이가 사회성이 좋고 인간관계가 좋아요. 이미 기본적으로 여러 형제끼리 부대끼면서 인간관계, 경쟁, 타협하는 것을 배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족에 대한 부분도 아무리 혼자 상담을 해서 이렇게 대하세요라고 아무리 해도 이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가족 문제 이런 거를 상담하는 TV 프로가 있었어요. 주말에. 거기서 보면은 역할 바꿔보기. 이제 부부 간의 갈등이 있으면은 서로 남편의 역할과 아내의 역할을 바꿔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이밍에서 내 남편이 왜 화를 낸 건지, 이 타이밍에서 내 아내가 왜 화를 낸 건지를 역할을 바꿔봤더니 이해가 된다는 거죠. 부모 자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역할을 바꿔보면서 이 타이밍에 뭐가 문제였는지를 알아가는 그런 단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인간관계라는 것은 혼자서 아무리 이론으로 책을 본다고 배울 수 없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성을 많이 사귀어본 친구는 남녀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잖아요. 그런데 이성을 사귀어보지 않은 친구는 남녀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되게 서툴러요. 그런 부분들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가족 상담 이론을 실제 적용할 때에 중복되거나 엄격하게 구분하기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권위적인 부모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니죠. 때로는 권위적인 부분이 필요할 때도 있는 거예요. 또 무조건적으로 자녀에게 허용하는 부모라고 무조건 좋고 나쁘다 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무엇이든 간에 이론과 실제는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옳다 그르다 이 이론이 여기에 합리적이다라고 수학 공식처럼 딱 떨어지는 부분은 없다는 것입니다. 가족 상담자는 어느 한 이론에 집착하기보다는 여러 학파의 이론에 대해 충실하게 학습하고 이해한 다음에 상황에 맞게 몇몇 이론과 기법을 통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한국의 여자들이 되게 혈액형
별자리, 뭐 띠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대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혈액형의 특성을 보시면 뭐 A형의 특성, B형의 특성, O형의 특성, AB형의 특성 딱 맞아서 떨어지는 분도 물론 계시지만 아니신 분도 많이 계세요. 이렇게 어느 하나가 딱 떨어지는 수학 공식 같은 게 없다라는 거예요. 가족 상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가족의 특색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자녀가 하나인 가정은 다 이럴 거야 라고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막상 안 그럴 수도 있고 또 자녀가 많으면 그 집안은 부모들이 약간 좀 너그러워져서 자녀가 하나 있는 가정보다 이렇게 자녀에 대해 전전긍긍하는 게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만약에 자녀가 첫아이가 뭐 아이가 안 생겨서 되게 오랫동안 고생하고 뭐 시험관 낙인이 난임 시술을 통해서 아이를 낳았다. 이런 경우는 자녀 수가 많아도 네, 굉장히 그 아이의 의미가 다르겠죠. 이렇게 가족마다 특성이 있는 거예요. 또 부모님 가운데 뭐 내가 어려서 일찍 조실 부모를 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나는 부모님 없이 컸다. 그래서 부모님 사랑을 받지 못했다. 이런 분들은 또 부모가 되게 되면은 굉장히 자녀에게 잘하려고 노력을 하죠. 이러한 특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이론이 맞다, 틀리다, 이 부분을 내세우기가 굉장히 애매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네, 열려 있는 자세와 적극적인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어느 한 것이 한 가지 이론이 맞다라는 선입견을 갖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1주차가 끝났어요. 네, 다음 시간에도 역시 가족 상담 및 치료의 기초인데요. 우리 아까 컨텐츠에서 봤을 때에 네, 아랫부분 관계 심리, 순환적 인과관계, 또 가족 체제, 가족 발달 단계 이거에 대해서 우리 2주차에서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일 수 있는데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족 관계에 대해서 개념을 정리하고 넘어가지 않는다면 내 뒷부분에서 조금 더 이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족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네, 했습니다. 2주차까지 이 부분을 정리할 거고요. 이제 많은 이론들이 나오니까 함께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2주차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